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생 모은 돈으로 25평 아파트를 사주었지만 낡고 좁다며 불평만 잔뜩 들었다는 윤선자님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선자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이 넘은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윤선자라고 합니다. 저는 젊을 적부터 참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한국전쟁이 터져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며칠이고 허기진 배를 붙잡고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피난을 다녔던 날도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덜덜 떨고 있을 때 군인 아저씨들이 나눠주시던 주먹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산속과 갈대밭을 전전하며 폭격 소리와 굶주림에 떨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었고 살아남음으로써 저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 인생이 편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저는 15살이 되던 해부터 식당이나 공장 같은 곳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밥 세 끼를 챙겨 먹기조차 어려웠고 허드레시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잦아 몸이 성한 날은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고 잠잘 곳만 있어도 행운이라 여겼지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청춘을 불태웠던 저는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6살 위였고 한국전쟁 당시 큰 부상을 당해 다리를 절뚝거렸었지요. 몇 달간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밥값을 깎아달라는 말도 안 되는 때를 썼어. 저와 신랑 일을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정이 들더군요. 왜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다투다 보니 정분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가진 것도 없었고 몸도 성치 않았지만 그 시절엔 그저 마음이 맞으면 결혼식도 없이 살림을 합치는 경우가 흔했어요. 저희 역시 동네에 살고 계시는 큰 어른 한 분을 모셨어. 간소하게 혼인신고서 위에 손도장을 찍었고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하여간 젊은 사람들은 희한해. 매일 식당에서 눈만 마주치면 싸우던 두 사람이 이렇게 내 앞에서 부부 선언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어르신, 저도 사실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나 싶고요. 그런데 너희 세간살이는 넉넉히 두고 결혼하는 거냐? 아이고, 어르신도 참. 그런 게 뭐 그렇게 넉넉하게 필요가 있나요? 그냥 둘이 좋아서 이불 하나 덮고 붙어 살면 그만인 것을. 옛 시절 결혼이라는 건 별로 성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이불 덮고 살면 그게 곧 부부였지요. 남들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비웃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둘이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금세 아이를 가졌고 책임감이 생긴 남편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다리를 절면서도 배를 타러 나갔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배를 타고 돌아오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당시엔 통장에 저금이란 게 있을 리 없었으니 식구들이 먹을 쌀 한 포대만 있어도 감지덕지인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다가도 볼록 나와 있는 제 배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입이 귀에 걸리겠어. 아빠가 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좋고 말고지.
당신이랑 나랑 반반씩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해봐.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도 하고 나중에는 결혼해서 이쁜 며느리도 데리고 올 거고, 그렇게 아들놈 장가 다 보내고 나면 우리 둘이 고즈넉하게 노후를 보내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맞아. 사실 나도 매일매일 상상해. 우리를 닮은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하면서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면 좋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조그마한 아들을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만 잘 키워낸다면 우리의 내일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곤 했지요.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새벽 일찍 집을 나가 늦은 저녁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피곤해했지만 아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라고 한마디만 하면 금세 피곤한 얼굴이 싹 가셨어요. 저희 가족은 가진 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단 하나, 행복만큼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가난에서 벗어날 날도 오지 않을까 하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중학생 무렵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좋지 않았기도 했고 병원비를 내는 것도 빠듯했기에 손도 못 써본 채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닥쳐와 주저앉고 싶었지만 제게는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틈도 남편을 보낸 슬픔을 온전히 느낄 새도 없이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밤엔 청소부, 낮엔 주방 일을 하면서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잠을 자고 다시 일을 하고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것이라 생각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참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다녔지요.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 무렵 학부모 면담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승철이 성적이 너무 좋아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한 번도 전교 석차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승철이가 제 아빠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뒷받침을 못 해줘서 저 좋은 머리로 대학을 가야 할 텐데 안 그래도 승철이한테 대학 진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혼자 돈 버는 거 알아서 미안해서 그 말을 꺼낼 수도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 힘들면 장학금 제도도 있고 하니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들이 가난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 걸 포기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서지도록 일하면 학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새벽 시장에 나가 짐을 나르고 낮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늦은 밤엔 부업으로 바느질을 해가며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더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졸업식 날 아들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모든 고생이 잠시나마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면서 그제야 제 삶에도 아주 가벼운 여유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수줍게 제게 이런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어머니,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밝고 현명하고 예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꼭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진지하게 어머니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세요?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구나. 엄마는 전혀 티를 안 내서 몰랐네. 당연하지. 우리 승철이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엄마가 만나봐야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니 엄마도 기대가 되는데. 엄마는 언제든 좋으니 편할 때 데리고 와.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두말할 것 없이 좋았습니다. 반짝거리며 빛나는 눈은 참으로 총명해 보였고,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는데 불편하지도 않는지 연신 생글생글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들었다며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슴이 참 뭉클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라면 우리 아들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겠구나. 그 행복을 함께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스르르 피어났지요. 그래서 저는 깊게 고민을 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작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아들이 결혼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근사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작은 웨딩을 고집하기에 욕심을 내려놓고 아들과 며느리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저는 속으로 두 사람이 마음 편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온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사실 이래서 모은 돈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떠난 뒤로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조금씩 모아둔 거였고 그 중엔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 집이라는 건 오랫동안 가져보지 못한 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 없이 전쟁통 속에서 길을 헤매며 살았고 결혼하고 난 후에도 남편과 월세방을 전전했으며 아들이 크고 난 뒤에는 전셋집을 전전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들만큼은 방 한 칸에서 쩔쩔매는 것이 아닌 전세금을 올리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닌 작은 아파트라도 가지고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신혼집을 알아볼 때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승철아, 너희만 괜찮으면 내가 너희한테 집을 사주고 싶구나. 결혼식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이거라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돈 있어요. 집은 저희가 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로서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명색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이거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시댁에서 해주는 게 너무 없으면 사돈댁에서도 말이 나오기 마련이야. 이런 건 확실하게 해둬야 해. 새아가한테도 말해주고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늙은 엄마 부탁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희 제안을 거절했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하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아들의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저는 아파트 시세나 부동산 매물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온갖 자비를 다하면서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정보를 비교했습니다. 특히 집은 내가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은행에 넣어둔
적금과 비상금 등을 모두 합해도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기에는 넉넉하지는 않더군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진짜 대출을 조금 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운 좋게도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25평 아파트 매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며느리나 아들의 직장과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잔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도 조금은 받아야 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잔금까지 치른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계약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자, 여기가 앞으로 너희가 살 집이다. 가전 같은 건 너희가 채워넣고 현관 비밀번호는 9988이다. 이제 너희 집이니 비밀번호는 알아서 바꾸던지 하고 앞으로 둘이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더 좋은 집을 사주고 싶었는데 요즘 집값도 말도 못하게 올라서 그래도 두 사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 생각하면 딱 충분할 정도의 크기일 테니 만족했으면 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원래는 저희가 샀어야 하는 집인데 어머니께서 사주신 거잖아요. 원룸 단칸방을 사주셨어도 감사하게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젊었을 적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저 같으면 아들이 아니라 저를 위해 썼을 거예요. 저 지금 눈물 나려고 해요. 세상 천지에 이런 시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울먹이며 제게 고마움을 표했고 그걸 본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무시당했던 인생이 이 순간만큼은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집이 대단히 큰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마저 감사하게 받는 아들과 며느리가 그저 고맙기만 했죠. 가슴 한구석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바람을 이뤄낸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정말 친딸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찾아온 제 생일날에는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겠다며 새벽 대바람부터 온갖 식재료들을 다 사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솜씨가 서툴러서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지만 어머니 입맛에 맞춰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으로 콩나물 무침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인터넷 보고 따라한 거라서 얼마나 맛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드셔보셔요. 여기 메추리알 장조림도요. 이 정도면 딱 좋은데. 처음 한 거 맞니? 간도 딱 적당하고 마음에 들어. 잘했네, 우리 며느리. 나도 이 정도는 못하는데. 아주 맛있어. 나중에는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하겠는걸. 기특하네, 우리 새아가. 제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행복이 다 밀려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하는 며느리가 어찌나 기특하고 이뻐 보이던지. 할 수만 있다면 동네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이렇다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싶을 정도로 며느리가 좋았습니다. 확실한 건 요즘 젊은 사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집으로 불러 자기가 만든 음식을 대접해 주는가 하면 항상 신혼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고 어디 나들이를 갈 때면 꼭 저를 불러다가 함께 가곤 했습니다. 밖에서는 팔짱을 꼭 끼고 다녔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모녀가 참 보기 좋으네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이런 신부감을 골라온 건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렇게 사랑스럽고 애교가 넘치는 며느리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와 표정의 변화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무심한 말투로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그런데요. 이 집은 다 좋은데 화장실이 하나뿐이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화장실이 적어도 2개. 아니, 방마다 하나씩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둘이 살면서 무슨 화장실이 방마다 필요해.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를까. 둘이 살기에는 하나로 딱 족하지 않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 동료 집에 다녀왔는데 같은 나이에 벌써 30평대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앞에는 한강뷰가 딱 보이고 그 집에는 드레스룸도 있고 방마다 화장실도 1개씩 있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로 서로 비교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꿈꾸는 게 당연하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제게 SNS 인테리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즘은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게 대세라느니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할 것 같다느니 하는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25평 아파트에서는 부엌 구조가 사진처럼 넓고 탁 트이게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구식이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처럼 삐까번쩍하고 깔끔한 부분은 없었지요. 젊은 사람이니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겠다 싶었어. 저는 며느리의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그날도 그렇게 유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보려 해도 자꾸만 그러니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뜬금없이 어느 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퇴근하고 알바라도 하나 더 해서 집을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 지금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집 바꾸는데 허튼 돈을 쓸 필요는 없잖아. 나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승철이도 별로라고 하니? 승철 씨도 가끔 집이 좀 좁은 것 같다 하면서 불평하기는 하는데 뭐 별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인테리어 대출도 새로 생겼다는데 그걸 받아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꾸 집 인테리어에 집착을 하는 며느리를 저는 겨우 어르고 달랬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살기 좋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금 서운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더니 아무 말도 하질 않더군요. 그리고 아들 생일날에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친구네 집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실 유리창이 통유리창이었다느니 우리 집도 딱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느니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어머니가 사주신 집은 별로라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살짝 눈치를 주었지만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겨 버리더군요. 결국 듣다 못한 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새아가가 요즘 들어서 집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한테 막 하더라. 오늘도 봤지. 너도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더 넓은 데서 살고 싶은가 봐요. 요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면서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따라 가끔씩 저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혹시 마음 상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었나 싶어서. 형편만 좀 더 좋았으면 새아가가 원하는 넓은 집도 사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서.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집사람한테 한마디 해놓을 테니까 마음 쓰지 마시고 주무셔요. 아이고, 아니다. 굳이 그렇게 쓸데없이 말 얹지 말아라. 내가 불편했던 건 전혀 아니니까 혹시라도 새아가한테 뭐라고 할 생각이랑 말어. 저는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정말 불만이 있는 거라면 제대로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금전적으로는 커다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뜬금없이 같이 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갑자기 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어머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꽤 되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고 생활비 나가는 것도 모으고 아끼다 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출도 좀 끼겠지만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셔서 생활비를 아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잠깐만,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어머니 개인의 생활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희생하셔야 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랑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나눈 적 없었잖아. 희생은 무슨 희생이야. 어머님 입장에서도 우리랑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좋으시지 않겠어? 요즘 노인 1인 가구에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껴서 이사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합가를 제안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아파트 평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랑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려 해도 매번 같은 말이 반복되면 속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그날 저는 무척 속상한 마음을 안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잔소리를 억지로 참자니 가슴속에 서운함만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던 며느리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불평만 늘어놓는 며느리만 남은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았지요. 정말 더 큰 집, 더 멋진 환경만이 며느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생각을 해본 저는 아들 내외와 이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평일 이른 아침부터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재택근무 중이었고 며느리는 쉬는 날이라 집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래 있지 않을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갔고 현관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는데 집 안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멈칫하며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집은 우리 둘이 살기에 좁은 게 맞다니까? 우리 둘을 볼 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당신 말 맞아. 당신 말 다 맞는데 적어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연기라는 거 좀 할 수 없어? 여태까지 불만 있어도 잘 참았잖아. 이 집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야? 그러면 적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좋은 말만 좀 할 수 없느냔 말이야.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니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좋은 척 입 다물고 있어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못 살아. 옛날 아파트라서 물도 새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정 그러면 당신이 인테리어 비용 어머님께 빌려오던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시댁 도움 받았다면서 왜 이 정도 집에서밖에 못 사네. 내가 창피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순간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들려오던 대화 소리는 놀라우리만치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줬고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대화를 들었을 거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들 며느리와 집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집으로 찾아간 거였는데 정작 집 이야기는 나누지 못한 채 어영부영 밥만 먹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댁 도움을 받았는데 왜 이 정도 집 밖에 살지 못하냐는 며느리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해 준 집인데 처음에 그렇게 만족스러워했던 것이 다 연기였다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대놓고 집에 대한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날파리가 끓는다는 둥, 벽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더 많이 피었다는 둥, 싱크대 배수관이 터져서 집이 한강이 되었다. 안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시설마저 점점 하자가 생긴다는 둥, 사소한 불평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시댁에서 집을 해준 거면 최소 30평 넘는 아파트는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도 다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어느 날 큰 맘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좀 보태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질겁을 하며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 대출도 잘 안 나온대요. 그래도 새아가가 그렇게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좋은 집은 못 해줘도 인테리어 비용만큼은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요. 어머니께서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좋게 설득했지만 아들은 저희 제안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저는 그런 마음에 아들이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집에 들렀다가 놓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며느리가 누군가랑 열심히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게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우, 진짜. 얘, 말도 마. 나 지금 미쳐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차라리 처음 집 해주신다고 하실 때 아파트 이름 딱 말하면서 여기 아니면 안 간다고 말할 걸 그랬어. 뭐하러 착한 며느리 병에 걸려가지고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 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퀴벌레까지 나오더라. 내가 그거 보고 진짜 학을 뗐잖니. 그러게나 말이야. 뭐하러 네가 네 무덤을 파? 그냥 이왕 사주신다고 할 때 좋은 아파트로 사주세요 하지.
요즘 누가 그런 아파트에 사냐고. 착한 며느리병도 상황봐 가면서 하는 거야. 아무 때나 가식 떨고 좋아요. 어머님 하는 게 아니라고. 어휴, 그러니까 말이야. 남편이라는 인간은 물러 터져가지고 지 엄마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있고 내 편을 들어주기는 하는데 어머님한테 제대로 의견 피력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점점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목숨을 놓아버리고 싶기까지 하더군요. 자신의 친구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는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그날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모두 다 이야기해 줬지만 아들도 지친 듯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난감하다는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저도 저대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아들 입장에서도 미칠 것 같았나 보더군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마련해 준 아파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집을 팔아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슴이 무척이나 쓰리고 아프기는 했지만 그 길만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아들이 제 인생에서 소중한 만큼 저 또한 제가 소중했으니까 말이죠. 아들 내외의 진명이는 저였습니다. 그랬기에 언제든 제가 집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거래를 했던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도 모르게 처리를 하고 싶었기에 처음 보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개업자가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집을 팔고 싶어서 왔어요. 25평짜리 아파트인데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중개업자는 집을 팔겠다는 저의 말에 반가워하면서도 조금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면 나름 살기도 좋을 테고 또 아파트 시세도 괜찮은데 왜 집을 팔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중개업자는 제게 왜 집을 내놓는지 살짝 떠보듯 물었지만 저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만 답했습니다. 계약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나둘 듣는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선물한 곳이었는데 그 선물을 제 손으로 팔아치우는 격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저는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내놓았습니다. 조금 아깝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이 일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귀띔이라도 해줬다면 분명 길길이 날뛰면서 왜 멋대로 집을 내놓느냐고 불만을 터뜨렸을 테니까요. 저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기에 그 불만들을 온몸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생각보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빨리 나타났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25평짜리 아파트 매물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저만 괜찮다면 바로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팔릴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니와 진짜 집을 팔게 된다면 아들 내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 도장을 찍으러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동안에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저런 설명을 들은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건 집을 한번 둘러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아는 곳이라며 굳이 볼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들을 모두 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부동산 밖으로 나오니 항상 우중충했던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으니 아들 부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나온 뒤 곧바로 아들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으니 집에 있겠거니 싶었죠. 연락도 없이 집까지 찾아온 저를 아들과 며느리는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고 걱정이 가득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 감정 따위 신경 써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은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 뭉치를 아들과 며느리 앞에 펼쳐 보이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서류예요? 매매 계약서라뇨? 몰랐겠지만 이 집 명의는 내 명이었어. 승철이 네 명의가 아니라 내 명예. 너희가 이 집을 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길래 그냥 부동산에다가 냅다 팔아버렸다. 다음 주부터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 될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디 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것보다 명의는 어머님 명의겠지만 살고 있는 건 저희 두 사람인데 그걸 멋대로 어머님이 팔아 넘기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경우예요, 지금? 맞아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죠. 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으로 사주신 집이잖아요. 그래, 그랬지. 이 집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지.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해 준 너희 두 사람의 신혼집. 하지만 너희가 선물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평수를 원했고 심지어 세아가 너는 네 친구랑 같이 내 험담을 신나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더는 이 집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소용이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팔아치워버려야지. 안 그러냐? 제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아들은 겨우 입을 열어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버린 상황이었기에 물을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차가운 공기를 뒤로 하고 계약서를 가방에 다시 넣은 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이 집에서 정리할 것이 있으면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아들은 제발 이야기 좀 더 하자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어줍잖은 감성에 휘둘리기 싫었던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해주셨는지 뻔히 다 알면서 제가 철없는 소리를 한없이 짓거렸어요. 그래도 집을 파시는 건 안 돼요. 저희 더 이상 대출 나올 데도 없고 집값도 너무 비싼데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네.
이제 와서 그렇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울고불고 빌어봤자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빌 것 같았음 그러지 말고 만족하면서 살지 그랬니.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빌어본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도 알고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집을 나선 저는 문득 해방감과 동시에 서글픔이 몰아쳤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라는 의문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절대로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상처만 받고 살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제가 챙기면 되지만 저는 챙겨줄 사람이 없었기에 저 스스로를 돌봐야 했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번만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난 뒤 저는 당분간 아들 부부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더 이상 흔들리면 제가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잔금을 치르기 며칠 전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동안은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이 갑자기 웬일인가 싶어 일단 문을 열어줬어요.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월세집도 못 구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계약금 일부라도 저희한테 빌려주시던지 아니면 계약을 철회하시던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유나 좀 들어보자. 어머니께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절대로 집 가지고 불평불만도 하지 않을 거고 어머니를 평생 받들어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가 저를 혼자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다 아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돌팔매질을 하고 쌍욕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네 마누라가 옆에서 내 험담을 하고 이 집에서 살겠네 못 살겠네 소리가 나와도 네가 중간에서 잘 잡아줬어야지. 나도 여태까지 많이 참았다.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바보 천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참고 살았어. 한때는 때려 엎어버리고 싶다가도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봐야 할 식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참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 더 참았다간 내 수명이 줄어들 것 같더라. 제가 이렇게 빌게요. 어머니, 제발 제 얼굴을 봐서라도. 난 더 이상 바보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너희 봐줄 생각도 없고 계약금을 줄 생각도 없으니 이만 나가라.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도 함께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본인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느라고 정작 제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며 다른 좋은 집을 보니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고.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는 건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팔아버린 걸 어쩌겠어요. 저는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팔리고 나서 너희들이 어디서 살고 말고는 그건 너희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동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너희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지만 결국 너희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잖니. 그래서 나도 마음을 먹은 거야. 이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나를 위해 써보려고 한다. 나중에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제가 이렇게 선언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괴로운 듯 이마를 짚으며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던 두 사람은 제게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려 계약을 철회시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대로 남은 잔금들을 모두 받았고 잔금이 치러지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정리하고 다른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니 뭐니 했음에도 어찌저찌 집은 구했더라고요. 대출을 받은 건지 가지고 있는 돈을 끌어모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들은 이사를 한 날 제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 일이 나름대로 성장의 계단이 된 것 같았지요.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라고 문자가 와 있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말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괜히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말이죠.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셋집으로 옮긴 후 제게 종종 전화를 걸어 몸은 어떤지, 생활비는 부족한 게 없는지 묻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신경을 써주는 두 사람의 태도에 사실 저는 조금 놀랐답니다. 며느리도 지난날의 철없는 행동들을 아직까지도 계속 반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관계가 완전히 예전처럼 되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때 느낀 배신감,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충격은 쉽게 사라질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조금 더 조심하고 배려하려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제게 함부로 더 큰 집이 좋다거나 왜 돈을 더 안 보태주느냐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돈은 오직 저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고 자신들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스스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꼭 행복이라는 감정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과 희생이 당연시되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의 남은 삶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으니 마냥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게 저는 집을 판 돈의 일부로 작게나마 노후 자금을 통장에 다시 채워 넣었고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적금도 새로 하나 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론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그동안 산다고 바빠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을 가보려 합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와도 연락을 끊지 않고 곧잘 하고 있지만 이전처럼 삶의 중심을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투자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날 챙기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저와 같은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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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